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리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플. 그래도 시스템이 상당히 좀 방대해서 한 2~3시간 만에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같이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리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 자, 리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이 디자인이 됐는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보통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는 내부 가상화폐, 내부 전자화폐를 가지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는 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더리움이면 이더로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다른 대부분의 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 시스템들이 대체로 이런 그 내부 자체적인 그런 통화로만 이렇게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리플은 어떤 통화라도 어떤 통화 또 뭐 심지어는 어떤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리플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자산도 중앙에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거치지 않고 P2P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통화 비구속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커런시 통화하고도 상관없이 이렇게 지불이 가능하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통화라는 게 뭐 그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기존의 법정화폐들이 뭐 통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법정화폐뿐만 아니고 기존의 전자화폐다 포함하고요. 거기다가 다른 자산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니까 통화가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리플 블록체인, 리플은 블록체인을 레저라고 그러는데 리플 레저에 등록되는 통화가 뭐 무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통화, 어떤 통화 간에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제가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그래서 최대한 뭐 최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걸려도 몇 초 이내, 정확하게 말하면 2초에서 6초 사이에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그리고 승인이 되면은 바로 결제가 완료되는, 더 이상 승인된 거래는 수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승인 즉시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좀 다르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렇게 결제가, 그러니까 승인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점점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 60분 정도 지나면은 더 이상 이렇게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실시간 파이널리티, 실시간 그 결제 완료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플은 승인 즉시 결제가 완료되는 그런 시스템을 목표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상화폐, 뭐 전자화폐 시스템하고 국가 어떤 규제기관하고 늘 충돌하는 부분이 기존의 금융 체계에 적용되는 규제 정책이 P2P 거래를 하는 전자화폐에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자금 세탁, 범죄 집단의 자금 세탁 용도로 이렇게 뭐 사용이 될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리플은 일단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의 규제 체제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기존의 규제 체제하고 호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금 세탁 방지법 같은 거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융실명제 같은 거 이런 거 적용할 수 있고, 그죠? 기존의 어떤 형태의 규제 체제하고도 호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뭐 제일 심하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데 블록체인의 채굴 작업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채굴 작업이잖아요, 그죠? 뭐 저기 뭐라고 하더라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채굴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 이런 보고들 지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그래서 고비용의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리플은 자급 증명 대신에 투표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래서 이 리플 네트워크의 안전성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 예를 들면은 뭐 그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뭐 그런 집단이겠죠. 그런 집단이면 누구든지 저비용으로 이렇게 블록체인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명하고 안전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들은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특정한 이제 뭐 이렇게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산 장부다 보니까 도스 공격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처럼 내부 통화를 적절하게 소비하게, 수수료를 이렇게 소비하게 만들어서 도스 공격을 방지할 수 있게, 그래서 시스템의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6가지 정도가 기존의 전자화폐 시스템하고 좀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6가지 정도가 크게 차별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그 전에 몇 사람이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2012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2012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리프 내부 화폐 발행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2014년도에 리플랩스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이 리플랩스가 이 리플 네트워크 운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법정 통화의 교환을 P2P 방식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또 거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개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상화폐, 다른 전자화폐 시스템보다는 기존의 은행들이 또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훨씬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인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상용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보고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통화를 P2P 방식으로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왜 내부 전자화폐 XRP라고 표현하는데요. 리플이라는 내부 전자화폐를 발행을 하게 됐는가? 두 가지 목표로 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화폐 발행 단위는 XRP, 리플 단위로 발행을 하는데 단위는 XRP 리플하고 드롭하고 이렇게 두 단위로 이렇게 발행을 두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1리플이 100만 드롭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플은 이더리움이나 저기 뭐죠, 비트코인처럼 채굴과 화폐 발행이 연계되지 않고 이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모든 화폐를 선발행을 했어요. 전체를. 그때 선발행할 때 100빌리언이면은 천억 리플이죠, 그죠? 천억 리플을 선발행을 했고 이후에 추가적인 화폐 발행은 없습니다. 없다고 또 약속을 했고요. 이 규모가 저거 단위로 하면은 저기
비트코인의 사토시 단위로 하면은 전체 사토시 양의 리플 드랍 양이 전체 사토시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그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선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발행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배를 어떻게 했는가? 천억 리플 발행해서 20%를 리플랩스 슬립자 세 사람한테 배정했는지 추가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플랩스 슬립자들한테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80%는 리플랩스 법인에 다 양도를 해서 리플랩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이렇게 했는데 기본 방침은 리플랩스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리플을 외부에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리플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55빌리언을 예치를 해놓고 최대 한 달에 쓸 수 있는 이런 양을 최대로 이렇게 제한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정 통화, 기존 통화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급 증명 같이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그런 합의 프로토콜을 쓰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화가 있어야 되는가? 내부 통화를 이제 자급 증명 같은 할 때는 자급 증명의 대가로 내부 통화를 리워드로, 그러니까 보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부 통화, 리플 같은 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목표로 발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를 교환하다 보면은 교환 가능한 통화가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근데 매칭이 안 될 때는 그 통화하고 리플하고 또 다른 통화 이렇게 항상 매핑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리플을 통화 교환의 브릿지 통화로 쓰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언제든지 리플은 이 네트워크에 충분히 공급한다 이런 게 가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통화하고 리플 간에는 일단 교환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리플을 중간 매개체로 브릿지 통화를 해서 이렇게 모든 통화 간에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분산 시스템이고 또 이렇게 누구든지 이 리플 네트워크에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블록체인을 만드는 검증 노드들은 좀 다르지만은 일반 사용자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 들어와서 블록체인에 리플 넷즈에 막 계좌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든다든지 그 계좌를 이용해서 막 수많은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를 막 이렇게 생성해서 부하를 갖다 많이 이렇게 주면은 사실 시스템의 가용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개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면 도스 공격이잖아요. 근데 그 도스 공격을 하지 못하게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에 대한 리저브, 그러니까 유보금을 예치를 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리플을 소액의 리플을 거래 수수료로 이렇게 지불하게. 근데 대신 이 수수료를 받을 채굴자는 없어요. 채굴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수수료는 소량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되, 이 수수료는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 ledger가 만들어질 때 소각시키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하나 만들어질 때, ledger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그 ledger에 포함되는, 블록에 포함되는 거래의 수수료만큼 이게 없어지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좀 세월이 지나면은 만약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수수료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그럴 위험은, 그럴 가능성 없게 이렇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리플랩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량의 계좌를 개설해서 대량의 거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리플 네트워크를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자한테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시스템, 부담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도스 공격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 통화, 리플, XRP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리플을 어디다 쓸 수 있는가? 뭐 여러 군데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반들이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내세운 응용 분야를 크게 보면은 지금 송금 수수료, 그러니까 이 통화를 뭐 이렇게 송금하는데 수수료가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 국제 외환 송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 외환 송금. 이게 이제 그 통화를 갖다 교환할 때 또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송금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수수료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뭐 꽤 비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제 송금해 보면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해외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런 해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송금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존의 스위프트넷 같은 이런 국제 금융거래 네트워크를 경유하지 말고 이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P2P 방식으로 외환 송금을 하면은 수수료가 거의 뭐 엄청나게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가 국제 외환 송금 영역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제 외환 송금뿐만 아니라 은행 간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도 은행 간에 계좌 이체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청산, 결제 기관을 경유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주로 금융결제원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있지만은, 금융망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그 확실하게 결제를 이렇게 서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은행 같은 이런 데 통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금융거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에 자기들끼리 P2P 방식으로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직거래 가능하다. 리플 네트워크 쓰면 중간에 경유하는 별도의 결제를 위한 별도의 네트워크 같은 게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하고 전혀 무관하게 상거래 가능하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원화로 미국에 이렇게 결제할 때 원화로 뭐 이렇게 바로 미국에서 직구한다 그러고 직구하면서 US 달러로 지불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신이 보유한 통화로 다른 통화를 받는 그런 상대방하고 상거래 이 네트워크를 써서 바로 가능하게 P2P 방식으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이 리플이 이렇게 잘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금융 결제원 통해서 은행과 은행 간의 계좌 이체, 금융 결제원의 은행 공동망 이용해서 결제를 하되 이 각각의 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금을 두고 그 예치금을 서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사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치금 범위 내에서 물론 뭐 신용을 갖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신용을 허용하겠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결제원 네트워크, 한국은행 이런 데를 반드시 이렇게 통해서 이체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체가 되는 거는 이 한국은행에서 사실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11시라든가 우리나라에 11시에 이제 정확하게 정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 금융망들이 뭐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금융망들이 존재하고요. 해외 은행 송금 같은 할 때는 또 별도의 해외 금융망들을 이용해서 또 이용해서 나가면 거기서 그 나라에 또 이렇게 미국 같으면은 뭐 연방준비은행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네트워크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은행하고 이체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개의 이체를 위한 별도의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결제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결제 완료하는데 송금이 완료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거죠. 보통 우리 해외 송금하면은 뭐 미국 같은 데는 하루 이틀 이런 정도 걸리고 뭐 어떤 나라는 며칠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계속 통과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그 결제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양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리플 네트워크를 쓰면 은행과 은행 간에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그냥 P2P로 이 리플 그 블록체인을 공유하면서 서로 이 합의에 의해서 그 장부를 하나의 장부를 사용해서 거래 같은 것들을 갖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별도의 공유하는 네트워크 같은 거, 경유해야 되는 네트워크 같은 거, 결제하는 그런 기관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플 네트워크를 거쳐서 은행과 은행 간에 직거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메일 서버 있으면 어떤 메일 서버에서 어떤 메일 서버를 해도 그냥 이렇게 메일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 메일 보내기 위해서 중간에 뭘 거쳐서 가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어떤 은행 간에도 직거래, 자금 거래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장부는 하나로 리플 넷 하나로 이렇게 투명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굳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통할지 이런 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하고 좀 비트코인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개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통화라는 거는 리플이라는 거는 현금이거든요. 현금. 어떤 계좌에서 송금을 한다는 거는 현금이 이렇게 전달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장부에 이 블록체인에 리플 넷즈에 어떤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으면 그게 그 현금이 이렇게 그 참여자한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동일한 거죠. 그런데 다른 화폐들은 이제 좀 다른 거죠. 다른 화폐들은 예를 들어서 US 달러를 뭐 이렇게 리플 거래로 이렇게 주고받는다. 달러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달러 현금 자체가, 그죠? 결국은 그 현금의 가치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현금의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잔고, 여기서는 그걸 갖다 이렇게 잔고를 발행한다. 어떤 계좌의 특정 통화에 대한 잔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잔고의 잔고를 서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용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법정 통화를 서로 이렇게 거래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용 거래가 이렇게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리플을 주고받는 거는 전자 현금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거는 신용 거래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거와 똑같은데 다른 내부 화폐 리플을 제한 나머지 다른 통화는 이제 이 신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참여자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여기서 그 신용을 담보하는 그런 주체를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게이트웨이라고 붙였어요. 게이트웨이.
여기 있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가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통화를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통화 간에 교환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 통화 교환을 처리하는 통화 교환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통화 교환을 담당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마켓 메이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켓 메이커. 마켓 메이커 어떻게 통화 간의 교환을 갖다 이렇게 가능하게 만드는가 이런 거는 조금 다 보기랄까. 그래서 서비스 관점에서 시스템 구성 요소를 구분해 보면 서비스 사용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마켓 메이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요. 네트워크 노드 관점에서 보면은 지갑에 해당되는 월렛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 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리플렛을 유지는 하지만 블록체인 생성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노드를 여기서 트래킹 노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둘 다 하는 블록체인도 보유하고 블록체인 생성에도 관여하는 그런 노드를 이제 검증 노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노드 관점에서 보면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트래킹 노드, 검증 노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 노드죠. 사용자 노드고 트래킹 노드고 검증 노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이트웨이라든지 마켓 메이커 같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기는 저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블록체인을 여기서 리플렛죠. 그래서 트래킹 노드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나 시장 마켓 메이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래킹 노드가 되는 거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 리플 네트워크의 안전성, 안전하게 리플 네트워크가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더 느끼는 이런 노드들이 이제 검증 노드까지 역할을 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는 뭐 리플 네트워크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이런 주체인데 주체고요.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은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은행 역할을 하는 게 이 리플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외부 통화를 게이트웨이에 사용자가 외부 통화, 외부의 법정 통화를 리플 게이트웨이에다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그 통화만큼 게이트웨이가 뭘 하냐면은 게이트웨이가 그 사용자의 그 통화에 해당되는 잔고를 리플 네트워크의 계좌로 발행을 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조금 더 보죠. 조금 더. 그래서 그 어떤 통화를 이 게이트웨이가 예를 들어 은행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다. 우리가 신한은행 이렇게 하면은 신한은행이 있잖아요. 이 신한은행이 우리 코리아가 우리 원화에 대해서 리플 네트워크의 통화를 발행한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원화를 신한은행에서 발행을 했는데 그 사용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신한은행에다 넣고 신한은행에다가 내 계좌에 리플 계좌에 100만 원의 원화를 갖다 발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은 리플 계좌에 이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원화 이런 형태로 그 계좌의 잔고를 갖다 딱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지방에 조그만 은행이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조그만 은행이 우리나라 제일 작은 은행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저축은행 같은데 저기 튼튼하지 않는 그 신용이 좋지 않은 그런 저축은행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이트 역할을 한다. 응? 근데 그 게이트웨이도 그 저축은행도 자기 사용자한테 리플 계좌에 뭐 100만 원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축은행이 발행한 원화 100만 원하고 신한은행 신용이 좋은 신한은행이 발행한
원화 100만 원의 잔고의 가치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이상한 저축은행에서 이 A라는 박승철 계좌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잔고 발행을 했어요. 리플 계좌에 원화로. 근데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내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송금해서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저축은행 난 못 믿겠다. 난 그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그 잔고표 그건 난 못 믿겠다. 그건 난 못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에서 표시하는 그 리플 계좌의 잔고라는 거는 잔고 어떤 통화에 대해 내부 통화 리플에 대한 잔고 말고요. 다른 통화에 대한 잔고라는 거는 그 잔고의 신뢰도가 이 게이트웨이, 이 은행의 신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돈을 발행했는데 그 가치를 화폐 가치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 얼마든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에서 통화를 발행한다는 건 그 발행한 게이트웨이, 발행한 은행하고 그 은행에서 표시한 어떤 그 통화에 대한 잔고를 리플 계좌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존의 다른 통화들을 리플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그 다른 통화를 그 리플 계좌로 발행을 할 때 그 사용자, 그 발행을 요청하는 계좌의 주인을 어떻게 확인할 건가는 기존의 은행에서 하는 금융실명제라든지 자금세탁방지법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할 때 게이트웨이가. 그래서 다른 통화들에 대해서 기존의 규제 체계하고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뭐냐면 그게 게이트웨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마켓 메이커는 뭐냐? 마켓 메이커. 어떤 통화 간에 있잖아요. 서로 다른 통화 간에. 예를 들어서 US 달러하고 코리아 원화하고 이런 서로 다른 통화 간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환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내가 어떤 외부 통화를 예를 들면 원화를 US 달러로 얼마만큼 US 달러를 사겠다. 얼마만큼 US 달러를 유로화로 이렇게 팔겠다. 이런 오파를 이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스팅하는 그런 주체를 마켓 메이커다 이렇게 합니다. 그 포스팅하면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어디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리플 레지. 그래서 그 오파들 간에 가장 최적의 오파들을 연결해서 교환이 일어나게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 최적의 교환이 일어나는가 조금 더 보기라고. 그래서 어쨌든 통화 간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교환을 어떻게 나는 교환을 하겠다는 오파를 포스팅하는 블록체인에 리플 레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이게 이제 환전소죠. 환전소 일종의 오프라인 상에서 보면 거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마켓 메이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 은행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화폐들을 많이 이렇게 발행한다는 게 이렇게 리플 계좌에 발행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통화 교환 그런 오파를 블록체인에다 이렇게 포스팅 막 하는 거죠. 물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포스팅 하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주체를 마켓 메이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켓 메이커를 이렇게 한글로 어떻게 번역할 적당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환전소? 환전소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켓 메이커라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번역한 걸 찾아보려고 했더니 번역해놓은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노드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사용자 노드가 있고요. 사용자 노드. 블록체인은 유지하지만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는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리플레트를 유지하지만 리플레트를 만드는 데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트래킹 노드가 있고, 유지도 하고 리플레트를 만드는 데도 참여하는 그런 검증 노드, 밸리데이트 노드가 내리냐고요. 이 밸리데이트 노드든 트래킹 노드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트래킹 노드는 그 비트코인에서 풀 노드라고 보면 되는 거죠. 풀 노드. 채굴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블록체인은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노드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블록체인도 유지하지 않고 풀 노드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승인 내역을 확인하는 뭐 그런 사용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트워크 노드 관점에서 보면. 클라이언트 응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원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리플 게이트웨이, 마켓 메이커 이런 데도 당연히 그 자기 사용자들이, 은행 사용자들이 거래를 갖다 포스팅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 응용 기능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트래킹 노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리플렛, 블록체인 같은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고, 여기는 검증 노드는 거기다가 거기 트래킹 노드에다가 새로운 블록, 여기서는 그 블록을 새로운 블록을 렛츠 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렛츠 버전. 이런 렛츠 버전에 대해서 합의 프로토콜을 수용해서 새로운 렛츠 버전,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이런 노드가 검증 노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할거나 같이 좀 이렇게 토론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형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블록체인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 블록체인의 형태가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이걸로 이렇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이 하나를 갖다 렛츠라고 표현하는데, 렛츠. 이 렛츠가 그 전에 직전 렛츠랑 해시 체인으로 해시 포인트로 연결되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정보들. 여기는 상태 정보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상태 정보가 단지 잔고에 대한 상태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는 보면은 뭐 나중에 보시면은 저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다른 통화들, 내부 리플 통화 외에 다른 통화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신용. 내가 이 은행을 믿는다. 믿기 때문에 내 계좌에 뭐 1억 원 정도까지는 난 내 계좌에, 이 은행의 내 계좌에 1억 원까지는 예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이트웨이, 은행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블록체인에 다 이렇게 상태 정보가 다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 정보를 상태 정보의 종류가 이더리움 이름보다 훨씬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많은데 구조는 뭐 거의 동일해요. 이런 상태 정보들이 전부 다 그 머클 패트리샤 트리로 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 이 블록을 채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채굴하는 방식. 여기는 합의, 투표에 의해서 합의를 하는 거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작업적 능력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통화 코드하고 저 게이트웨이를 같이 해가지고 통화 잔고를 표현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안에는 그 리플이 이제 돌고 있을 건데 가치가 다르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 리플 계좌가 있어.
리플 계좌가 내 리플 계좌가 있다가 내 리플 계좌에 그러니까 내가 이 리플 계좌를 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리플도 소유할 수 있고 그죠? 내 계좌로. 그 다음에 내 계좌로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어떤 뭐 원화 잔고도 이렇게 소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저기 필요해가지고 US 달러를 뭐 어디서 이렇게 발행한 미국의 어떤 은행에서 발행한 US 달러를 내 계좌에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좌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계좌는 뭐에 대한 계좌냐, 잔고를 갖다 유지하는 계좌냐면은 리플에 대한 잔고를 유지하는 계좌. 나머지 모든 다른 통화에 대한 잔고는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트러스트 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신뢰한다 이러면은 그 트러스트 라인 간에 신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신한은행에 신한은행 게이트웨이 들어갔다 보면은 신한은행의 내 계좌에 원화를 1억 원까지 신뢰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내 계좌로 예치 가능한 게 1억 원까지 한도를 두겠다 이런 거네.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에서 그 계좌를 통해서 신한은행에 있는 내 계좌로 다른 데 송금하면 1억 원까지 내가 받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그 트러스트 라인 나하고 신한은행 사이에 나의 계좌하고 신한은행의 운영 계좌 사이에 트러스트 라인이 만들어지고 그 한도가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잔고는 뭐냐면 그게 내가 지금 현재 트러스트 라인 원화 트러스트 라인에 지금 5천만 원이 지금 입금이 돼 있다. 이러면은 현재 잔고는 5천만 원. 내 계좌하고 신한은행의 원화 계좌 사이에 트러스트 라인에 5천만 원의 잔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잔고를 갖다 이렇게 다른 통화에 대한 모든 잔고는 트러스트 라인의 잔고 형태로 상태 정보를 다 기록해. 조금 그렇다 합니까? 네? 조금 그렇다 하나요? 당연히 그게 이제 저기 궁금하죠. 왜냐면 한 계좌에 리플도 들어가고 신용 잔고에 대한 밸런스도 기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용에 대한 신용 통화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내 계좌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현금 잔고하고 신용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밸런스하고는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돼요. 좀 이따 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를 현금처럼 거래하기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그런 신용 거래가 포함이 돼버리면은 현금 거래랑 다른 방식으로 처리.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런 다른 통화에 대한 P2P 거래를 한다는 건 전부 다 신용 거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용 거래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신용 거래가 아니고 왜냐하면 US 달러를 현금을 내가 이렇게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현금을 이 계좌에서 옮긴다고 해서 그 현금이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에 대한 어떤 밸런스, 잔고를 이 잔고에서 차감을 해서 저 잔고에다 더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신용거래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또 불구하고 리플 가지고 현금 거래도 가능하게 같이 만들었어. 주로 용도는 이런 용도로 현금을 발행을 했지만 전자화폐를 이 두 가지 용도로 발행했지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 플러스 리플을 가지고 현금을 지불하는 메커니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현금 지불이 안 된다. 비트코인처럼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 나중에 나올 겁니다. 리플을 지불하는 게 가능하게 돼 있어.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거래소 가격하고 그게 동시에 이게 연계가 되는 다 동시에.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거래소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통화 억류가 일어나면은 어떤 출발지 통화에서 목적지 통화까지 지불이 일어나잖아요. 그 연계가 되어 있는 모든 오파들, 중간에 오파들 있잖아요. 그 오파들은 동시에 어타믹하게 발생하게 거래를 실행할 때. 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차가 있으면은 당연히 환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래가 일어날 때 모든
통화 간의 교환이 동시에 일어나게, 어타믹하게 일어나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저는 한국 거래소에서 어떤 그 화폐들 보면은 한국 거래소의 가격하고 미국 거래소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저기 그 이 적으라는 게 뭐냐면은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원화하고 어떤 조그마한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원화하고 그 잔고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다르다. 그거를 어떻게 교환할 건가는 그거는 마켓 메이커들의 몫이다. 그럼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마켓이에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신용이 좋지 않은 그런 잔고 이거 가 있으면 좀 있으면 이거 망할지도 모른다. 그럼 난 그 싸게 당연히 파는 거죠. 누가 그 잔고를 가지고 있는 저기 마켓 메이커가 그렇게 오파를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 한 10분 쉬었다가 그다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